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경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금요일이니까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 또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 정리를 하고 싶은데 새롭게 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새롭게 박사님께 또 들을 내용도 참 많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우리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들어주기 상당히 좀 어렵겠는데라는 부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3,500억 달러는 선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러트닉 장관 쪽에서는 이게 증액될 수도 있다. 그 네. 금액이 늘 수도 있다. 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난감하죠. 사실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협상이 어려운 그런 조건이죠. 3,500억 달러를 액면 그대로 다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번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에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 한국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뭐 미국이 이것을 계속 밀어붙인다기보다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00억 달러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외환보유 거의 75%, 80%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뭐 관세율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만약에 준다면 그 준 부분이 우리나라 연간 뭐 대미 수출액이 1,350억 불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10%포인트 뭐 한 130억, 뭐 140억 불 정도를 얻기 위해서 연간 3,500억 달러라는 거금을 10년 동안 뭐 130억 불을 지금 뭐 관세로 혜택을 받는 것을 10년 지속된다 하더라도 1,500억 불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자체는 이게 터무니없는 수치라는 것은 뭐 만천하가 다 아는 것이고요.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협상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정부의 협상팀에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본심, 미국이 우리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은 뭐 유럽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어낼 것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중국은 뭐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로 지금 버티고 있고요. 희토류, 희귀금속 이런 것에 미국에 대해서 수출품에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래서 뭐 11월 정도에는 이제 합의에 이르겠죠. 네네. 10월 말 11월 달에는 이제 지금 11월 10일까지 유예돼 있는데 중국도 아마 연내에 이제 합의가 될 거고 유럽으로부터는 뭐 특별히 얻어낼 게 없고 결국 일본과 한국을 주 타겟으로 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을 보시면은 사실 7월 초부터 주가와 환율이 디커플링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1,400원을 살짝 지금 1,410원 어제 여기 환율에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7월부터 25%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서명을 했고 관세 압박 또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압박 이런 것들이 7월부터 거세지면서 주가와 환율도 지금 좀 괴리를 보이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환율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1,410원 좀 위쪽으로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생각이 이 되겠네요. 관세 불확실성, 뭐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돼야 환율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뭐 그쪽도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좀 알 건데 뭔가를 그 과정에서 더 얻어내려는 협상의 하나의 전략으로 네. 박사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네, 그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좀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네. 없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관세 얘기를 할 때 이거는 부메랑이 돼서 미국도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경제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쪽에서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GD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간밤에 확인하셨죠? 3.8%. 네. 네. 0.5% 지난번에 발표된 것보다도 0.5%가 이제 높게 나온 거잖아요. 정말 깜짝 아니에요.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잘 나온 거죠. 너무 잘 나온 근데 거예요. 1분기에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0.5인가요? 근데 뭐 1분기에 뭐 연율 적자, 마이너스가 나온 게 이제 수입이 급증해서 관세 때문에 수입이 급증하고 이제 재고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큰 요인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이끌었는데 EQ에는 이제 확정치가 3.8% 나온 걸 보니까 반대로 수입이 줄고 조금 뭐 평온한 그러면서 민간 뭐 순수 지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택 제외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그러죠. 주택을 제외한 캐펙스.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뭐 정말 뭐 고삐가 풀렸죠. 예.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불을 투자하고 그리고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을 사주고 이게 약간 폰지 사기처럼 순환처럼. 네.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얻기 위해서 돈을 대주고 이제 투자를 일으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말기적 증상이 아닌가.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오고 가고요. 사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데 돈을 줘서 투자를 일으키고 투자의 혜택을 돈을 준 엔비디아가 얻는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 생소한 사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제 그런 벤더 파이낸싱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도한 투자 열풍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투자 열풍은 뭐 실물 경제에 일단은 플러스로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뭐 EQ GDP 확정치 3.8%도 보면 이제 소비 지출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망성했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의 민간 투자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매가 1.9%에서 2.9%로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경제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지출도 이번 GDP에 효자 역할을 했고요. 2.5% 증가했네요. 민간 소비 지출이. 이전에는 1.6%였거든요. 그러니까 2% 중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민간 소비 지출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가 경기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처럼 전통 산업, 자동차의 뭐 설비 증설이 일어난다든지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기업들의 IT 이퀴먼트, IT 관련 설비 투자, 장비 투자,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 오픈 AI가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가요? 이게 지금 5천억 달러. 그래서 미국 전역에 5개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립하는 와중에 있고 첫 번째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가동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것도 이제 5천억 달러라는 것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뭐 만약에 좋게 진행된다면 앞으로도 뭐 미국 경제 성장, 미국 실물 경제를 이끄는 것은 이러한 AI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리고 그 설비 투자의 여파로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EQ GDP가 앞으로 전개될 지금 미국 경제의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 엿보여줬다, 내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지금 잘 나온 부분이 이제 소비도 괜찮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지출하는 부분도 굉장히 괜찮았다.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면 확 경제도 안 좋아진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좋긴 좋은데 뭔가 좋은 내용을 보니까 너무 과도하고 너무 무리스럽고 아까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그런 순환 출자 구조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좀 찜찜한 좋긴 좋은데 이것도 무리한 거 아니야? 너무 무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충분히 자아내고 있죠. 박사님 그게 이제 최근에 거품 얘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네. 그 뭐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오픈 AI 관련된 순환 투자라고 하나요? 뭐 이런 부분도 최근에 제기되는 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닷컴 버블의 향기가 나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때도 이렇게 순환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속속 있었다. 그래서 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네. 주가가 주식시장이 좋으면 뭔가가 이렇게 다 들뜨게 돼 있고 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포장이 되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 비정상, 노멀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계속 좀 익숙해지면서 이제 자신이 거품 속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제 투자 주체들이 잊어먹는 거죠. 잊게 되는 거죠. 이제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의 주식 시장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뭔가 긍정적인 측면은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 그리고 AI라는 정말 17세기 인쇄술의 발달과 같은 발명과 같은 그러한 가공할 만한 이런 뭔가 이렇게 혁신 기술이 전체적으로 AI를 가동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 또 그것을 적용해서 생성형 AI나 추론형 AI로 이제 판매하는 적응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어떤 뭐 비즈니스의 조금 활성화 그리고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버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명목 GDP가 5%거든요, 미국이. 물가와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을 합친 게 5%의 명목 경제 성장률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가는 뭐 한 7%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배당 5%에 배당 한 2%, 3%더 되죠, 미국은. 그러면 연간 한 10% 주가 상승률이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AI 투자는 여기서 멈출 리가 없어. 이건 AI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그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제 그것이 또 파생적인 상품을 같이 끌고 올라갈 거야. 로봇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시너지 이펙트를 누리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뭐 시장에서는 12개월 후에 EPS만 끌어다 쓸 게 아니고 24개월 내지는 36개월 후에 한 3년 후에 EPS도 끌어다 쓰자. 그러면서 이제 PR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S&P 500 PR 23배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도 좋지만 이익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 뭐 20년 평균 16.5배라든지 10년 평균 18.5배보다 훨씬 높은 23배 PR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이익도 좋지만 주가가 조금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한 3년 후에 이익도 좀 땡겨 쓰자.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이유를 막 지금 좀 찾고 갑을 해서 쓰자.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이제 또 이런 상승 장세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포모를 일으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붕 뜨고 있는데 뭐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버핏 인디케이터도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이죠. 미국 시가총액이 66조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216%. 이게 55년 평균이 거의 뭐 아마 한 160%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평균이. 60%가 더 높네요. 지금. 그래서 사상 닷컴 버블 때가 거의 뭐 240%였거든요.
지금 뭐 거기에 지금 육박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권위 있게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게 실러 PE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 실질 EPS 10년 평균치입니다. 10년 평균치를 사용해서 PER을 계산한 게 실러 PER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러 PER이 지금 39배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역사적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 EPS 평균, 그러니까 물가를 감안한 그러한 것을 적용한 좀 보수적인 PER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한 39배. 이것도 사상 최고치고 닷컴 버블에 육박한다.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면 아우, 주가가 이제 조금 다 왔구나, 아니면 지금 거품이구나. 닷컴 버블이라는 게 굉장히 뭐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냥 뭐 약간 뭐 역사의 한 페이지로 생각하지만, 경제 역사에 네, 주가가 나스닥이 5천까지 가서 그게 80%가 떨어졌거든요. 고점. 얼마 만에요? 5천에 한 1년 만에 떨어졌어요. 1년 만에 네, 80%?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품으로 증명된 거고요.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지난 100년간 3년 연속 하락한 해가 2000년, 2001년, 2002년 이 세 개밖에, 이때밖에 없습니다. 그 닷컴 버블 네. 거품이 빠지던 당시 100년간 3년 연속 하락한 해는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하락 시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100년 동안. 얼마나 거품이었으면 유일무이하게 3년 연속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2년 하락으로도 모자랐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닷컴 버블이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거품의 초입이지 거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뭐 저기 PER. 버핏 PER, 버핏 지수라든지 뭐 실러 PER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약간 걱정은 되는데, 좀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은 뭐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닷컴 버블 때는 그때 오라클 같은 기업이, 이제 지금도 오라클이 잘 나가지만 그때 오라클이 PR이 뭐 한 150배 이렇게 됐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한 40배잖아요. 주도주인데도. 주도하지만 네, 40배. 그리고 M7 PR이 지금 30배밖에 안 되고요. 100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100배에 비해서는 그때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 닷컴자가 붙은 그 빅테크들의 평균 PER이 70배에서 150배 사이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M7의 PER은 뭐 30배, 아주 비싼 게 40배, 그리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 PE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한 20, 30배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국 주가가 비싸지만 그렇게 닷컴 버블식으로 바로 붕괴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금리가 낮습니다. 금리가 낮은데 지금부터 금리가 조금 더 낮게 유지될 가능성, 적어도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그렇게 크게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낮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최소 100bp, 조금 많으면 150bp까지 내리는 그러한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만 뭐 어느 정도 억제된다면, 지금처럼 억제된다면, 저는 그렇게 억제될 것으로 안 봤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잘 억제되고 있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만약에 뭐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가령 뭐 한 4.5%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5%에 육박한다든지 뭐 이러면 주식시장이 못 버티죠. 지금은 PR이. 4.1 정도니까. 네, 4.17인데 어제 좀 올라서. 그 정도는 한 4.5 밑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준비한 차트가 이제 야데니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S&P 500 기준으로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한 건데요. 네. 주식의 기대 수익률에서 이제 실질 금리를 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도 미래 이익 12개월 후에 예상 EPS를 끌어다 쓴 거고 하니까 금리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다 써서 그래서 명목 금리가 아니라 이제 실질 금리로 이제 계산을 해서 정교하게 만든 그런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닷컴 버블 때 96년부터 2000년까지 이게 5%에서 0%까지 이제 근접합니다. A에서 B로 가거든요. 지금이 한 95년, 6년 수준이에요. 아. 그러니까 금리를 고려하고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어닝스 파워, 수익력, 이익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한 95년, 6년 수준이다. 96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앨런 그린스펀 통화정책의 마에스트로라고 불렸던 앨런 그린스펀이 정말 주식시장이 약간 비이성적 과열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비이성적 과열이 이제 그린스펀 네, 로부터 96년에.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파월이 좀 제롬 파월 의장이 주가가 좀 비싸다고 얘기했죠. 사회자가 뭐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약간 얼떨결에 대답하신 건지 뭐 작심하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약간 데자뷰가 되는 거죠. 비이성적 과열이란 단어와 좀 고평가돼 있다. 네, 비슷하다는 고평가돼 있다. 단어가. 똑같은 연준 의장이.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나스닥 주가가 1,5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96년에 1,500에서 그 4년 동안 5,000까지 간 겁니다.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이 더 비이성적 과열, 정말 꼭지가 돌아가는 과열로 치솟은 거죠. 그 96년에 그린스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얘기했을 때가 거품의 거의 뭐 그럼 정점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약간 초기였던 거예요? 어떤 시기였던 거예요? 96년은 완전히 초기였죠. 초기. 예, 나스닥이 결국에 5,000에서 무너졌는데 비이성적 과열 얘기 나올 때가 1,5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로부터도 한 3배 이상. 네,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때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뭐. 그러니까 네. 역사는 뭐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과열되어 있는지 거품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는데 저는 한두 개 지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경기 사이클이나 그 다음에 경기를 움직이는 메인 팩터, 그 엔진이죠. 기관차가 뭔지, 그 기관차의 출력, 그 파워가 어느 정도 충전돼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재정 정책 또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이 훨씬 더 많이 풀려 있고요. 주식 시장을 거품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연료가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연료가 꽉 차 있고 유동성이라는 힘은 네,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유동성의 힘보다는 물가가 여러 가지 생산성 개선이라든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산업 구조의 변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약간 통제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거품의 인자를 조금 더 품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계속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네. 그러한 정책을 펼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골디락스 정도, 그러니까 한 어제 나온 2분기 확정치 3.8%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한 2%를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뭐 올해보다는 조금 낮더라도 뭐 가령 뭐 1.8%라든지 9%라든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1.8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금 너무 뜨겁지 않은, 너무 뜨거우면 이 장세가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가 치솟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경기도 아니고 이런 상황으로 흔히 말하는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로 만약에 지속되는데 골디락스면 사실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나 지금 관세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의 압박으로 연준은 금리를 훨씬 더 가파르게 내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 수 있는 인자가 조금 더 강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여러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비싼 것도 맞다라고 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인정을 박사님 생각에도 이제 하시지만 그 닷컴 버블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와 다른 점은 일단 유동성 환경이 다르고 지금이 훨씬 더 유동성이 좀 네. 환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다가 그때 이제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밸류 보면 지금 기업보다 훨씬 높았다. 지금 네.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따라가려면 좀 뭐 점잖은 편이죠. 네. 점잖은 편이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가 좀 낮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좀 급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주식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해서 좀 더 밀어 올린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간밤에도 요거 이렇게 경기가 괜찮으면 경제 지표가 괜찮으면 급히 안 내려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으로도 심리가 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문제죠. 물가가 관건인데 그러니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뭐니 뭐니 해도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나오더라도 조금 천천히 나오거나 좀 제한돼서 나온다면 지금의 연준의 기준금리 지금 이제 상단이 4.25가 됐는데 4.25는 약간 제약적인 아직도 좀 높다. 높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3분기 성장률도 3.8 이렇게 나오면 결코 높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좀 슬로우 다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내리는 데까지는 4.0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11월에 당장 4.0이 갈 것 같은데 11월 달에 한 4.0 정도 가는 것은 이제 그냥 중립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내리는 것은 이제 경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보는 것처럼 올해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연준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SEP에서도 뭐 올해 1.8 내년 1.6 뭐 그다음에 IMF에서도 올해 2.0 내년 1.9 약간 내년도에는 뭐 2% 밑으로 경제 성장률이 찍힌다 하면 원래는 이제 한 2번 정도 내리면 앞으로 일어날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적인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로 충분한데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2번 인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한 4번 내지 5번 인하로 끝나서 결국에는 연준의 최종 정책 기준금리가 3.0 내지 잘못하면 2.75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거품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립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네. 생각보다도 많이 내린다면. 네. 참고로 트럼프는 일기 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금리를 할 때 마이너스 금리는 굉장히 뷰티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어마무시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래서 정말 그 경제 전망 그리고 물가 전망 앞에 교만한 정치가들은 부메랑을 반드시 입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도자가 없고요. 중세 시대에도 모든 제왕은 돈을 푸는 제왕이었어요. 돈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서민 경제를 돌보는 그러한 지도자는 역사상 한 명도 없었고요. 트럼프는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블루칼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금 펼쳐지는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의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자본가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월가만 배부르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으로 저는 부메랑을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지금 이 거품의 초입이라면 너무 일찍 우리가 겁을 먹고 빠져나오는 거라면 뭐 이 부분에 단 열매를 또 너무나 빨리 빠져나와서 이제 못 얻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지금은 조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리만 안 올라간다면, 시장 금리는 뭐 정권의 지배를 안 받잖아요. 이거는 채권 시장에 뭐 일명 채권 자경단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고비가 풀리면 10년물 장기 금리는 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7년물 입찰도 있었습니다만은 입찰 자체가 계속 어렵죠.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지금 내년도 회계연도에 지금 미국의 전체 국가 부채 중에 한 4분의 1인가 3분의 1이 지금 국채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국채 발행 금리, 차환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재정 악화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재정 악화로 인해서 다시 또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앞으로 미국 재무부가 조달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또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국채 금리 상승을 만드는 그 트리거, 그 방아쇠가 지금으로서는 관세거든요. 저는 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은 알아서 꺾입니다. 성장률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정작용을 일으켜서 성장률을 다시 끌어내리는 그러한 시장 경제의 그러한 그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세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외생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제에 충격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적이든 일시적이지 않든 어떻게 해서든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장률이 높은 것은 괜찮습니다. 2분기 이렇게 성장률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하반기 성장률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고, 그런데 이제 관세 쪽에서는 이제 지금 블랙박스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연준도 모르는 거고,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이것이 이제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흡수할 건가? 이런 부분들. 이번 연말 연초 소비 시즌을 지나가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안녕하실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시장은 조금 그 검증을 받겠죠. 근데 그런 검증을 다 받고 나서도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기우였어라고 한다면 아마 내년도 주식시장은 다시 또 폭발할 겁니다. 뭐 중간 선거도 11월에 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에 때때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이슈가 PC 맞습니다. 발표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흐름을 짚어주시면 지금 어느 네. 상황인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PC 인플레이션은 뭐 당장 뭐 연준이 중요하게 본다는. 예, 동부 시간 8시 반인가 나오죠. 그런데 7월에 0.2였는데 헤드라인이 이번에 뭐 0.3 뭐 그리고 근원은 0.3이었는데 7월 달에 이번에는 뭐 0.2 뭐 이렇게 또 YOY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만 나오면 뭐 연준이 11월, 12월 금리 2번이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당초도 PC 물가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PC 물가에 들어가는 항목과 이제 CPI 항목이 다른데 CPI의 이제 비중이 높은 뭐 주택이라든지 근원 CPI에 이런 또 중고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C에는 적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PC 물가가 CPI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상치 정도, 컨센서스 정도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아마 연준의
11월, 12월 금리 인하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뭐 매달 발표되는 지표에 매몰될 게 아니고 큰 추세를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근원 PC 물가가 지금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전에 지금 이 근원 PC 물가가 1.5 정도에서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1.78도 갔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거의 이 갭이 거의 잘못하면은 뭐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200bp, 2%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되면 결국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PC 물가가 안정됐느니 마느니 하지만 우리가 추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레벨업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매번 이제 예상치라는 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예상치 대비해서만 크게 충격적이지 않게 움직이면 요거는 예상에 부합했다, 뭐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움직이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좀 레벨 때는 올라와 있다. 네, 코로나 전에도 경기가 나빴던 게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얘기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AI의 힘을 중심에 두고 뭔가 거품의 초입인 것 같다라는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좀 많이 나눠본 것 같거든요, 박사님. 그러면 AI가 중심이니까 이제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는 분위기는 있는 건데 지금 그 골디락스 경기, 그러니까 말씀하신 2% 정도는 나오는 성장률과 AI 산업이 지금은 거의 뭐 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기승전 AI죠. 이게 무너지면 사실 이게 끌어올린 게 거의 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100의 시가총액의 30%가 M7이고요. 그렇죠. 매그니피선트 7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쏠림이 크고요. 그리고 AI의 리더십, M7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그리고 그게 성장에 대한 의심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경기가 무너집니다.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 개인들의 그 주식 비중이 50%가 넘었더라고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은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401k로 연금이 이제 간접 투자를 하지만 직접 투자도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는 뭐 경제를 예측해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전망해서는 맞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주식 시장이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주식 시장이 너무 쏠려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붕괴되면 소비와 기업 투자, 아까 말씀드렸던 AI 기업들의 투자도 올수업 될 거고요. 나스닥이 뭐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10%, 15%, 20% 떨어지면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멈추죠. 그러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그거를 주가는 냉정하게 반영할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 이미 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초기 하락에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점잖고 얌전하게 꾸준하게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야성적이고 충동적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의 패턴에 어느 쪽일지 좀 안테나를 그렇죠. 세우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물론 최근에 조금 불안한 어떤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데 우리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면 우리 앞서서 이제 박사님하고 대화 시작할 때도 뭐 협상 얘기, 대미 관세 부분 얘기
했었는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랐어요. 연일 뭐 신고가를 저희 전해드릴 때마다 오늘도 신고가 경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매일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뭐 미국 이슈도 있고 우리 여러 이슈로 인해서 조금 쉬어가거든요. 9월 예측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뭐 9월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좀 안 맞았듯이 10월도 예측은 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경제 상황과 뭐 접목시켜서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앞서도 이제 환율과 주식시장이 주가가 조금 디커플돼 그렇죠. 있다. 네. 7월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이제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조금 돼야 좀 환율이 안정되면서 다시 또 외국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 같고요. 이 매수로 마무리라는 게 뭐 통화 스와프가 바탕이 된 어떤 좀 되든지 뭐 3,500억 달러의 투자에 조금 구조가 확정이 되든지 좀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주름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관세율도 25%에서 15%로 빨리 조금 확정을 져야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유럽이 디플레이션이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악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또 신흥국도 몇 개 국가들이 지금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세계가. 미국만 지금 뭐 3.8% GDP 성장률이지 다른 나라들은 죽쓰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고 중국도 거의 경기 침체 수준의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간밤에 98을 넘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9월이 10월 조정, 9월 조정이 이제 우려했던 9월 조정은 거의 없고 10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시장이 더 멀리 가려면 조금 한번 일부 후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후퇴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의 후퇴면 시장에 대한 긴장감은 시장에서의 긴장감은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조정 국면은 결국에는 뭐 저희가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저는 한국 시장은 앞으로 뭐 내년까지는 살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인 구조적인 수급 개선 요인이 광범위하게 깔려 있고 또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경합 쪽에서 피해를 받는 산업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혜택을 받는 산업들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 이번 시장의 국면이 결국에는 리레이팅 장세다. 실적만 그렇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고 환율만 그렇게 험하게 가지 않으면 그리고 미국 시장만 해외 증시만 그렇게 좀 균열되지 않으면 나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레이팅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PR이 한 11배에서 한 15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익 기반의 주가 상승이 아니고 조금 국내외 투자자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한 그 기저에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율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뭔가 이렇게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뭐 것들을 뭐 차질 없이 추진만 해준다면 저는 국내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으로 레벨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지금 레벨업이 덜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평가, 리레이팅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빼고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과 환율만 괜찮다면 이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 내년까지는 좀 좋을 가능성. 네, 좋은 건 기대를 안 하지만 실적과 환율이 회방만 안 하면 발목만 안 잡으면 그래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여러 부분에서 좀 경제적인 상황 짚어주셨어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